한국은 학생들에게 무슨 일을 벌인 겁니까? 처음에는 더운 날씨 때문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지금 중국에서 일어나는 현상 때문에 사람들은 충격을 받아 어떤 말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다만 모든 사람들이 모든 게 중국과 한국 때문이라고 합니다. 도대체 이 두 나라가 어떤 문제를 일으켰길래 이렇게 충격적인 일이 일어난 걸까? 간단한 과제가 내 인생을 바꿔놓을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어요. 하지만 그게 실제로 일어났죠. 제 이름은 마리아 존슨이고 토론토에 사는 42세의 기자예요. 수십 년 동안 이 일을 해오면서 큰 사건들 뒤에 숨겨진 인간적인 이야기를 찾아왔어요. 지난주에 상사에게서 평범해 보이는 일을 하나 받았어요. 중국에서 학생들이 쓰러지고 있다는 이유를 알아보라는 거였죠. 그런데 그 일이 생각보다 훨씬 더 큰 무언가로 이어질 줄은 몰랐어요. 작고 어수선한 제 사무실에서 서류 더미와 노트북 사이에 앉아 있는데 이번 일은 뭔가 다르다는 느낌을 떨칠 수가 없었어요. 물론 여행은 많이 다녔지만 이번에는 뭔가 달랐어요. 그냥 공부에 지친 학생들이 힘들어서 쓰러진 걸까? 아니면 그 이상이 있을까? 중국으로 갈 짐을 싸면서 머릿속은 질문들로 가득했어요. 그때 오래된 친구 제임스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그는 동료 기자인데 항상 흥미로운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마리아, 그는 전화기 너머로 목소리를 높였어요. 내가 아시아로 가는 거면 한국도 꼭 가봐야 해. 저는 웃었어요. 제임스, 나 중국에 가는 거야. 아시아 투어를 하려는 게 아니라고. 진지하게 말하는 거야. 그는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정말 많이 변했어. 거기서 배울 게 생각보다 많을 거야. 저는 그의 제안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맡은 일에 집중했어요. 하지만 돌이켜보면 그 순간이 모든 것이 바뀌기 시작한 때였어요. 다음 날 저는 베이징으로 가는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면서 창밖으로 점점 작아지는 토론토를 바라봤어요. 중국 학생들에 대해 생각하면서 과연 내가 무엇을 발견하게 될지 궁금했어요. 단순히 과로의 문제일까? 아니면 더 깊은 문제가 있는 걸까? 긴 비행 동안 제임스의 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한국은 애초에 제 계획에 없었는데 이제 저는 호기심이 생겼어요. 그가 말한 많이 변했다는 게 무슨 뜻일까? 거기서만 배울 수 있는 게 뭘까? 고개를 흔들며 집중하려고 했어요. 한 번에 한 단계씩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우선 중국부터. 우선 쓰러지는 학생들부터. 하지만 머릿속 어딘가에 이미 씨앗이 심어졌어요. 승무원이 베이징으로의 착륙을 알렸을 때 저는 흥분과 긴장이 교차하는 감정을 느꼈어요. 창밖으로 펼쳐진 도시는 불빛과 고층 건물들의 바다였어요. 전에 중국에 와본 적은 있지만 이번엔 전혀 다른 이유로 왔죠. 비행기에서 내리자마자 습한 공기가 벽처럼 저를 감쌌어요. 공항은 사람들로 북적거렸고 이리저리 바쁘게 움직이는 모습이었어요. 중국어와 영어로 된 표지판들이 길을 안내하고 있었고 저도 짐 찾는 곳으로 향하는 인파 속에 섞였어요. 짐을 기다리면서 근처에 있던 2명의 중국인 학생들이 대화하는 소리를 들었어요. 그들은 피곤해 보였고 무거운 가방에 어깨가 축 처져 있었어요. 그들의 말을 알아들을 수는 없었지만 그들의 지친 표정은 분명했어요. 그걸 보면서 문득 생각이 들었어요. 내가 어디를 가든 이런 모습을 보게 될까? 중국의 모든 학생들이 한계까지 자신을 몰아붙이는 걸까? 짐을 챙기고 공항 밖으로 나가 베이징의 분주한 거리로 나섰어요. 도시는 옛것과 새로운 것이 공존하는 곳이었어요. 고대 사원 옆에는 반짝이는 고층 빌딩이 서 있고 길거리 음식 가판대 옆에는 고급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었어요. 하지만 그 활기찬 표면 아래에 뭔가 이상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날 밤 작은 호텔 방에서 노트를 펼쳐놓고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베이징뿐만 아니라 근처 소도시에 있는 몇몇 학교에 인터뷰 약속이 잡혀 있었어요. 하지만 일을 하면서도 자꾸 한국 생각이 떠올랐어요. 제임스가 맞다면 어쩌지? 이 이야기가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면? 생각을 떨쳐내고 집중하려 했어요. 한나라씩 말이야. 그렇게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속으로는 이미 이 여정이 막 시작됐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리고 이 여정이 예상치 못한 곳으로 저를 데려갈 거라는 예감도요. 베이징의 소음이 창문을 통해 들려오는 가운데 저는 결국 잠에 들었어요. 이 과제가 단순히 학생들이 쓰러지는 이야기에서 끝나지 않을 거라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어요. 이건 하나의 발견이 될 거였고, 제가 이 세상에 대해 알고 있다고 생각했던 모든 것을 도전하는 여행이 될 거라는 걸 직감했어요. 제 임무는 학교에서 학생들이 왜 쓰러지는지 알아내는 거였는데, 번쩍이는 고층 빌딩 뒤에 숨겨진 진실을 찾아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덜컹거리는 버스를 타고 도시 외곽의 작은 마을로 향했어요. 도로는 좁고 포장도 안 되어 있었고, 조금 전까지 있던 현대적인 베이징과는 전혀 달랐어요. 걸어다니면서 닳아버린 교복을 입은 아이들을 봤는데 피곤해 보이고 말랐더라고요. 이게 학생들이 쓰러지는 문제와 관련이 있는 게 아닌가 싶었죠. 몇몇 선생님들과 만나서 익명을 보장하면 얘기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았어요. 그들이 말해준 건 충격적이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제대로 먹지 못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한 선생님이 조용히 속삭였어요. 애들이 배고파요. 주위를 살피며 불안한 눈빛을 보였죠. 하지만 성적 압박이 너무 커서 아이들이 무리하게 공부해요. 그 말을 듣고 믿기 힘들었어요. 이 아이들이 공부를 너무 많이 해서 쓰러지는 게 아니라 먹을 게 부족해서 쓰러지고 있다는 사실이 너무 가슴 아팠어요. 다음 날 아침 집회를 하는 학교를 방문했어요. 학생들이 줄지어 서서 똑바로 앞을 바라보고 있었죠. 그런데 갑자기 소란이 일어났어요. 한 14살쯤 된 여자아이가 바닥에 쓰러졌어요. 선생님들이 급히 달려왔는데 더 놀라운 건 다른 학생들의 반응이었어요. 거의 아무 반응도 없더라고요. 마치 이런 일이 익숙한 것처럼 그냥 무심하게 넘어가는 분위기였어요. 그 후에 몇몇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누었어요. 많은 학생들이 자주 어지럽거나 힘이 빠지곤 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말할 용기가 없다고 했죠. 한 남학생이 말했어요. 우리가 불평하면 뒤처질 수 있어요. 그럴 순 없죠. 조사를 계속하면서 아이들이 겪는 압박의 흔적을 더 많이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의 하루는 길었어요. 이른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학교에 있어야 했고 주말이나 방학에도 추가 수업이 있었어요. 즐기거나 쉴 시간이 전혀 없었죠. 문제는 단순히 긴 수업 시간만이 아니었어요. 경쟁이 정말 치열했어요. 학생들은 항상 서로 비교되고 순위가 매겨졌어요. 성적이 좋지 않은 학생들은 종종 창피를 당하거나 벌을 받았죠. 이런 분위기 속에서 아이들은 약점을 보이는 걸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어느 저녁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한 무리의 학생들이 학원을 나오는 걸 봤어요.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는데 12살이나 13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들이 무거운 책가방을 메고 터벅터벅 집으로 가고 있었어요. 그들은 지쳐 보였어요. 그중 한 명에게 다가가 봤어요. 얼굴에 비해 너무 큰 안경을 쓴 여자아이였어요. 이 시간에 나와 있어도 괜찮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녀는 피곤하지만 결의에 찬 눈으로 저를 바라보며 대답했어요. 공부해야 해요. 안 하면 좋은 미래가 없어요. 그녀의 말이 계속 머릿속에 남았어요. 이 아이들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해 건강과 어린 시절을 희생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 대가는 무엇이었을까요? 중국에서의 조사를 마무리하면서 쓰러지는 학생들과 피곤한 얼굴들, 그리고 그들을 짓누르는 압박감이 머릿속을 떠나지 않았어요. 답을 찾기 위해 왔는데 더 많은 질문을 안고 떠나게 되었어요. 어떻게 한 사회가 아이들에게 이렇게 큰 부담을 줄 수 있을까? 성공이 이런 희생을 감수할 만큼 가치 있는 것일까? 한국에 있는 친구 제임스가 했던 말이 생각났어요. 한국에서는 뭔가 다른 방법을 찾은 걸까? 뭔가 배울 게 있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어요. 짐을 싸면서 결심했죠. 제 여정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한국이 무엇을 보여줄지 알아볼 때가 됐다고 생각했어요. 제가 몰랐던 건 한국으로의 여행이 교육 성공, 그리고 서로를 아끼는 것에 대해 전혀 새로운 생각을 하게 해줄 거라는 점이었어요.
하지만 그 이야기는 다음 장에서 계속되죠. 비행기에서 내려 서울에 도착하자마자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낄 수 있었어요. 공기가 더 깨끗하고 모든 것이 정말 체계적으로 보였죠. 공항을 걸으면서 사람들의 예의 바름이 눈에 띄었어요. 사람들이 서로 지나칠 때 가볍게 고개를 숙이고, 그곳에는 제가 중국에서 느꼈던 것과는 다른 차분하고 질서 있는 분위기가 있었어요. 한국에서의 첫 며칠은 정말 바빴어요. 여러 학교를 방문해서 교사와 학생들과 이야기를 나눴어요. 이 나라가 뭐가 다른지 알고 싶었거든요. 왜 중국에서처럼 학생들이 쓰러지지 않는지 궁금했어요. 세 번째 날, 서울 외곽에 있는 한 고등학교를 방문했어요. 점심시간이었고 운동장에는 학생들이 웃으며 이야기 나누고 있었어요. 그때 문득 눈길을 사로잡는 장면이 있었어요. 학교 근처의 가파른 언덕에서 한 할아버지가 무거운 수레를 힘겹게 밀고 계셨어요. 몸을 잔뜩 숙이고 얼굴은 붉게 상기된 채로 애를 쓰고 계셨죠. 제가 도와드리려고 하려던 찰나에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학생들 한 무리가 그 할아버지를 보고는 주저없이 달려갔어요. 할아버지,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라며 한 학생이 말했죠. 그들은 수레를 잡고는 언덕 위로 밀기 시작했어요. 여러 명이 함께하니 일이 훨씬 수월해 보였어요. 할아버지 얼굴에는 환한 미소가 번졌어요. 언덕 꼭대기에 다다르자 학생들은 깊이 허리를 숙여 인사를 했고, 할아버지도 고개를 숙이며 여러 번 고맙다고 하셨어요. 방금 본 장면이 믿기지 않았어요. 중국에서는 학생이 쓰러졌을 때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여기선 학생들이 낯선 사람을 돕기 위해 주저없이 나섰어요. 단순한 친절을 넘어 남을 돕는 것이 그들 자신 안에 자연스럽게 녹아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연구를 계속하면서 이런 행동들이 한국에서 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이곳 학교들은 단순히 수학이나 과학만 가르치지 않아요. 학생들에게 어떻게 하면 좋은 사람이 될 수 있는지를 가르쳐요. 서로 존중하는 법, 함께 협력하는 법, 남을 배려하는 법을 배우고 있었어요. 어느 날은 한 교실에서 학생들이 토론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선생님이 학생들에게 물으셨죠. 좋은 시민이 된다는 건 무슨 의미일까요? 학생들의 대답은 저를 놀라게 했어요. 한 여학생은 좋은 시민은 아무도 보지 않아도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이에요. 라고 말했어요. 또 한 남학생은 우리 행동이 우리 공동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항상 생각해야 해요. 라고 덧붙였죠. 그때 깨달았어요. 한국의 학생들은 단순히 좋은 성적을 받는 데만 집중하지 않았어요. 그들은 자기 나라 전체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 위해 배우고 있었어요. 그 주 후반, 저는 공동체 정신에 더 많은 예를 보게 되었어요. 바쁜 거리를 걷고 있을 때 한 할머니가 식료품 가방을 떨어뜨리셨어요. 제가 눈을 깜빡이기도 전에 3명의 사람들이 달려와 할머니를 도와드렸어요. 그들은 떨어진 식료품을 주워드리고 할머니가 괜찮은지 확인한 후 집까지 가방을 들여다 드리겠다고 제안했어요. 이런 일이 한 번만 일어난 게 아니었어요. 제가 가는 곳마다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을 봤어요. 지하철에서는 젊은 사람들이 항상 어르신들에게 자리를 양보했고, 식당에서는 손님들이 서빙하는 사람의 일을 덜어주기 위해 테이블을 정리하는 걸 도와주기도 했어요. 어느 날 저녁에는 한 가정의 저녁 식사에 초대받았어요. 식사를 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과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말하는 방식을 유심히 보았어요. 존경심이 가득 담긴 언어를 사용하고 어른들이 말씀하실 때 경청했죠. 하지만 그건 단순히 예의 차리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의 눈에는 진심 어린 사랑과 존경이 담겨 있었어요. 식사 후에는 온 가족이 함께 뒷정리를 했어요. 막내 아이조차도 맡은 역할이 있었고 누구도 불평하거나 일을 피하려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들의 일상 속 자연스러운 한 부분이었어요. 그날 밤 침대에 누워서 그동안 본 것들을 곱씹어 보았어요. 언덕에서 수레를 밀어주던 학생들, 식료품을 주워주던 사람들, 저녁 식사 후 함께 뒷정리를 하던 가족들. 한국의 힘은 높은 빌딩이나 화려한 기술에 있는 게 아니었어요.
그 힘은 바로 사람들에게 있었어요. 서로를 아끼고 함께 협력하는 방식이 이 나라를 더 강하게 만들고 있었죠. 중국에서 쓰러졌던 학생들이 떠올랐어요. 그들이 만약 이런 곳에서 살고 있다면 그들의 삶은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서로를 돌보는 곳. 친절함이 성공만큼이나 중요한 곳에서 말이죠. 잠들기 직전 한국에서 앞으로 더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겠다는 생각에 가슴이 설렜어요. 이 나라는 저에게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어쩌면 전 세계에도 많은 것을 가르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한국에서 볼 수 있는 모든 걸 봤다고 생각했지만 그건 큰 착각이었어요. 고등학교를 방문하고 며칠 뒤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에 가게 됐거든요. 어린 소년과 관련된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소문을 들었고 기자로서 그 사건을 파헤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시골 마을에 도착했을 때 공기가 걱정으로 가득한 것처럼 느껴졌어요. 현지 주민들은 저에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야기해줬는데 10살짜리 소년이 폭우 속 산사태에 휩쓸렸다는 거였어요. 그 어린 아이가 겪었을 공포를 상상하자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현지 농부였는데 아들을 구하려고 필사적으로 노력했대요. 하지만 그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소년은 진흙과 바위 더미에 파묻혀버렸어요. 그 아버지가 이야기할 때 그의 눈에 비친 고통이 그대로 보였어요. 그의 손은 파내느라 벗겨지고 피투성이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고 해요. 그 다음 일어난 일이 정말 놀라웠어요. 마을 전체가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힘을 합친 거예요. 구조대나 중장비가 오기를 기다리지 않고 그들은 삽, 양동이 등 손에 잡히는 대로 모든 걸 동원해 파내기 시작했어요. 저는 놀라움을 감출 수 없었어요. 할머니들이 10대들과 나란히 일하며 모두가 하나처럼 움직였어요. 진흙과 바위를 양동이로 퍼내며 인간 사슬을 만들어 지칠 줄 모르고 일했죠. 누구 하나 불평하지 않았고 포기하지도 않았어요. 그들의 유일한 목표는 그 어린 소년을 구하는 것이었어요. 시간이 흘렀고 그들은 계속해서 땅을 팠어요. 저는 할 수 있는 만큼 도왔어요. 물을 전달하고 그들을 격려하면서요. 제가 본 그들의 단결력은 그전까지 본 어떤 것과도 달랐어요. 이 사람들은 단순히 이웃이 아니었어요. 피보다도 더 깊은 무언가로 이어진 가족 같은 존재들이었어요. 해가 질 무렵 누군가가 소리쳤어요. 찾았다. 그 순간 사람들은 앞으로 몰려들었고 저도 숨을 죽였어요. 마침내 긴 시간 끝에 소년을 잔해 속에서 끌어냈어요. 그는 진흙에 뒤덮여 있었지만 살아 있었어요. 서울에서도 들릴 법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사람들은 울며 서로를 끌어안고 서로의 등을 두드렸어요. 소년의 아버지는 무릎을 꿇고 아들을 끌어안으며 안도감에 겨워 흐느꼈어요. 저도 눈물이 뺨을 타고 흐르는 걸 느꼈어요. 이건 단순한 구조가 아니었어요. 이 사람들의 놀라운 정신력이 만들어낸 기적이었어요. 그 순간 저는 한국에 대해 중요한 무언가를 깨달았어요. 이 나라는 단순히 경제적 성공이나 기술 발전에 국한된 게 아니었어요. 그들에겐 깊은 마음이 있었어요. 서로에 대한 굳건한 헌신, 이웃을 돕기 위해 모든 걸 내려놓을 줄 아는 그들의 의지야말로 이 나라의 진정한 힘이었어요. 저는 중국에서 기절하던 학생들을 떠올렸어요. 사람들이 그들의 고통에 무관심했던 모습과 이곳의 모습은 너무나도 대조적이었어요. 이곳 한국에서는 모든 생명이 소중했고 모든 사람이 가치를 인정받고 있었어요. 마을 사람들이 축하하는 모습과 소년이 치료를 받으러 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저는 가까운 바위에 앉아 제가 목격한 일에 압도당했어요. 저는 이 이야기가 마을 사람들이 한 마음으로 그들의 이웃을 구하기 위해 힘을 모은 이야기 어쩌면 제가 평생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전하는 순간일 거라고 느꼈어요. 이건 단순히 극적인 구조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어요. 그것을 가능하게 만든 가치에 관한 이야기였어요. 모든 생명을 존중하는 마음, 공동체적 책임감, 희망이 없다고 느껴질 때에도 포기하지 않는 그 정신. 바로 이것들이 한국을 특별하게 만드는 요소였어요. 저는 그때 깨달았어요. 제 기사는 중국과 한국의 차이점에 대한 글을 넘어서야 한다는 걸요.
이 작은 나라로부터 세계가 배워야 할 교훈에 대한 글이 되어야 했어요. 냉혹하고 무관심해 보이는 이 세상에서 한국은 저에게 또 다른 길이 있다는 걸 보여줬어요. 그날 밤 제 숙소로 돌아가는 길에 밤하늘의 별들이 반짝이는 것을 보며 저는 새로운 희망을 느꼈어요. 만약 더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제가 본 가치들, 공동체에 대한 헌신,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중,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마음을 받아들인다면 어쩌면 우리는 더 나은 세상을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그날 밤 저는 한국처럼 모든 나라가 그들의 국민을 소중히 여기는 그런 세상을 꿈꾸며 잠들었어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그 꿈을 현실로 만드는 첫걸음이라는 걸 알았죠. 서울의 작은 카페에 앉아 뜨거운 녹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있을 때 지난 몇 주 동안 내가 보았던 모든 일들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중국에서 한국으로의 여정은 단순한 비행기 여행 그 이상이었어요. 완전히 새로운 세상에 들어선 기분이었죠. 저는 노트를 꺼내서 페이지를 넘기기 시작했어요. 거기에는 중국에서 보았던 기절한 학생들에 대한 글들이 적혀 있었어요. 그들의 창백한 얼굴과 피곤한 눈은 아직도 제 기억에 선명하게 남아 있어요. 학교 집회에서 그 어린 소녀가 쓰러졌을 때 제 마음이 얼마나 내려앉았는지 생생하게 떠오르네요. 하지만 다른 학생들이 거의 반응을 보이지 않았던 게 아직도 신경 쓰였어요. 그들은 마치 주변의 고통에 무뎌진 것처럼 보였어요. 그러다 한국에 대한 기록으로 넘어가니 가슴 한켠이 따뜻해지기 시작했어요. 노인을 돕던 학생들에 대한 글을 읽으며 미소가 번졌죠. 단지 그 사건 하나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국 곳곳에서 사람들이 서로를 돕는 모습을 봤거든요. 제가 한국에서 방문한 학교들이 생각났어요. 교실은 에너지가 넘쳤고 학생들은 배우고 싶어하는 의욕이 가득했어요. 그런데 그들은 단순히 성적에만 집중하는 게 아니었어요. 선생님들은 인성교육에 대해 이야기했고 단순히 똑똑한 사람을 기르는 게 아니라 좋은 사람을 기르는 게 목표라고 했어요. 서울 외곽의 작은 마을이 떠올랐어요. 그때 들리던 외침 소리와 아이를 구하려고 자네를 파헤치던 마을 사람들의 결연한 얼굴들이 아직도 선명해요. 그들이 함께 협력하며 끝까지 희망을 포기하지 않던 모습은 절대 잊을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다시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창밖을 바라봤어요. 서울의 거리는 바빴고 사람들이 오가느라 분주했어요. 하지만 그 바쁜 와중에도 작은 친절들이 눈에 띄었어요. 젊은 남자가 노인을 도와 길을 건너는 모습. 갑자기 내린 비 속에서 친구들이 우산을 나누어 쓰는 모습. 가게 주인이 들어오는 손님에게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는 모습들이었죠. 그때 문득 깨달았어요. 중국에서 본 것과 한국에서 보고 있는 것의 차이는 돈이나 교육, 기술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그건 가치관에 대한 것이었어요.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게 무엇인지에 대한 차이였죠. 중국에서 저는 개인의 성공에 초점을 맞춘 사회를 보았어요. 사람들은 앞서 나가느라 다른 사람을 돌보는 걸 종종 잊는 듯 했죠. 하지만 한국에서는 성공의 의미가 달랐어요. 단순히 최고가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을 돕는 최고가 되는 것이었어요. 핸드폰을 꺼내서 찍어둔 사진들을 스크롤하기 시작했어요. 그중 하나는 서울의 교실 사진이었는데 학생들이 함께 프로젝트를 하고 있었어요. 그들의 얼굴은 밝고 몰입해 있었죠. 또 다른 사진은 지역 주민들이 함께 텃밭에서 채소와 꽃을 심고 있는 모습이었어요. 어린아이부터 나이 든 어른까지 함께 일하고 있었어요. 이 사진들을 보니 제 고향인 캐나다가 생각났어요. 우리도 장점이 많지만 한국으로부터 배울 점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개인의 성공에 대한 열망과 공동체 정신을 어떻게 균형 잡을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됐어요. 집에 돌아가면 어떤 이야기를 쓸지 생각했어요. 이제는 중국에서의 기절한 학생들만의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두 가지 서로 다른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에 대한 이야기가 될 거예요. 사회가 선택하는 가치관이 어떻게 모든 것을 형성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우리가 서로를 어떻게 대하고 성공을 어떻게 정의하는지에 대한 이야기 말이죠. 차를 다 마시고 나니 흥분된 기분이 들었어요. 집에 돌아가서 배운 것들을 사람들에게 나누는 게 기대됐어요.
어쩌면 제 이야기가 사람들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시할 수 있을지도 몰라요. 어쩌면 우리가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생각하게 만들 수 있을지도 몰라요. 노트를 챙기고 거리로 나섰어요. 해가 지고 있었고 하늘은 아름다운 주황빛과 분홍빛으로 물들었어요.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저도 모르게 가볍게 고개를 숙였어요. 이제는 자연스럽게 느껴졌어요. 작은 존경과 연결의 표시로 말이죠. 그날 밤 침대에 누워 이번 여행이 저를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생각했어요. 처음에는 기절한 학생들에 대한 이야기를 찾으러 왔지만 훨씬 더 큰 것을 발견했어요. 친절과 공동체, 그리고 진정으로 서로를 돌본다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게 됐어요. 미소를 지으며 잠에 들었고 내일이 어떤 하루가 될지 기대하며 한국에서 배운 모든 것에 감사하는 마음이 가득했어요. 한국에서의 마지막 날, 짐을 싸면서 내가 보고 배운 모든 것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어요. 웃으며 할아버지를 도와주는 학생들, 한 소년을 구하려고 함께 힘쓰던 마을 사람들, 그리고 단순히 시험 점수만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진정으로 학생들을 생각하는 교사들까지 온갖 이미지들이 내 머릿속을 가득 채우고 있었죠. 남은 마지막 시간을 최대한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기로 했어요. 한국이 내가 다녀온 다른 나라들과 왜 이렇게 다르게 느껴지는지 알고 싶었거든요. 먼저 이 선생님이라는 고등학교 교장 선생님을 만났어요. 그분이 내게 말했어요. 한국에서는 똑똑한 것도 중요하지만 친절한 게 더 중요하다고 믿어요. 우리는 학생들에게 열심히 공부하라고 가르치지만 남을 돕고 모두를 존중하라는 것도 가르칩니다. 이 말이 중국에서 봤던 학생들이 떠오르게 했어요. 배고픔과 스트레스로 기절하던 그 학생들 말이에요. 만약 그 학생들도 한국의 학생들처럼 이런 지원을 받았다면 얼마나 다를 수 있었을까요? 그 다음엔 공원에서 한 무리의 청소년들과 대화를 나눴어요. 그들은 웃고 농담을 하고 있었지만 꿈에 대해 묻자 금세 진지해졌어요. 저는 의사가 되고 싶어요. 한 소녀가 말했어요. 돈을 벌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 지역 사람들을 돕고 싶어서요. 한 소년이 덧붙였어요. 제 꿈은 공정하게 대우받고 사회에 기여하는 회사를 만드는 거예요. 이 아이들이 단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사실에 정말 놀랐어요. 해가 저물어 갈 때쯤 나는 작은 동네 식당에 들어갔어요. 주인은 김 씨라는 나이든 분이었는데 나를 앉히고 함께 이야기를 나누자고 했어요. 알다시피 그분이 김이 나는 국을 저으면서 말했어요. 한국도 원래는 이렇게 안 좋았어요. 우리도 아주 가난했죠. 하지만 우리가 성공할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서로 도우며 함께 일하는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그렇게 우리나라는 세워졌고 그게 바로 우리의 행복의 비결이에요. 그분의 말이 가슴 깊이 와닿았어요. 한국의 성공은 단지 돈이나 기술에 관한 게 아니라는 걸 깨달았어요. 사람들끼리 서로 돌보고 협력하며 자신들보다 더 큰 무엇인가를 믿는 게 비결이었죠. 호텔로 돌아가는 길에 그게 여기저기서 보였어요. 낯선 사람을 위해 문을 잡아주는 사람들, 공원을 청소하는 학생들, 보행자가 길을 건널 때 멈추는 운전자들. 친절과 존중의 작은 행동들이 도처에 있었어요. 그날 밤 짐을 다 싸면서 어떻게 이 이야기를 써내려가야 할지 고민했어요. 단순히 중국과 한국을 비교하는 것 이상의 이야기가 되어야 한다는 걸 알았어요. 세상에 보내는 메시지가 되어야 했어요. 성공이 남을 밟고 올라서는 게 아니라는 것, 똑똑한 것만큼이나 친절한 것이 중요하다는 것. 그리고 모두가 함께 더 나은 삶을 만들기 위해 협력하는 곳이 있다는 사실을 전하고 싶었어요. 미국, 유럽, 아프리카, 전 세계의 독자들이 한국의 예시를 배우는 모습을 상상했어요. 아마도 그들은 이웃에게 더 친절해지고 자신들의 지역사회를 위해 더 열심히 일하고 우리가 모두 같은 배를 탄 사람이라는 걸 기억하게 될지도 모르죠. 잠에 들며 희망이 차오르는 걸 느꼈어요. 한국이 나에게 보여준 건 사람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회가 가능하다는 거였어요. 존중, 친절, 그리고 공동체 정신이 단지 멋진 생각에 그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의 방식이 되는 그런 곳 말이에요. 다음 날 아침 비행기가 이륙할 때 아래로 펼쳐진 도시를 내려다봤어요. 그곳에는 단지 건물과 도로만 보이는 게 아니었어요. 더 나은 세상을 위한 청사진이 보였어요. 서로를 짓밟지 않고 함께 일으켜 세우는 세상. 성공을 함께 기뻐하고 도전은 같이 마주하는 그런 세상 말이에요. 이제 내가 할 일은 이 이야기를 전하는 거였어요. 사람들에게 다르게 살아가고 함께 일하는 방법이 있다는 걸 보여주는 거였죠. 모두가 성공할 수 있고 누구도 뒤처지지 않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는 걸요. 비행기가 점점 더 높이 올라가면서 한국은 점차 시야에서 사라졌지만 그곳에서 배운 교훈은 내 마음속에 남아 있었어요. 나는 노트북을 열고 세상에 전하고 싶은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했어요. 이 이야기는 단순히 나라들 간의 차이를 다룬 게 아니었어요. 우리 모두를 연결해주는 것들, 우리의 희망, 꿈, 그리고 서로를 돌보는 능력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리고 어쩌면 이 이야기가 각자가 사는 곳에서 조금씩이라도 한국을 만들어내도록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겠죠. 타자를 치며 미소가 번졌어요. 이 이야기는 단지 세상 반대편의 한 나라에 관한 게 아니었어요. 우리가 함께 노력한다면 만들어갈 수 있는 세상에 관한 이야기였죠.